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아니지. 시흥시 의원 김수현이라고. 네. 예, 그때 시흥시 의원 김수현이 일본어 강사일 때. 그때 한번 나왔죠. 아직 의원 배치 달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늘 그 경기도 광주에서, 여러분,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기도 광주에서, 도의원을 하고, 어떻게 내년에 한번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 그 임창휘, 이름도 진짜 발음하기 어렵다, 그죠? 임창휘 경기도 도의원을 모셨습니다. 와.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임창휘 도의원님. 네. 우선 나오시자마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백인선 강사 채널에 많은 구독자님, 네. 17만 8,900여 명의 구독자님께, 네. 17만 9천 하면 딱 좋은데, 그래도 50명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17만 8,900명의 구독자님께 네. 우선 우렁차게 네. 인사 좀 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창휘라고 합니다. 휘! 네. 여러분. 휘파람 할 때 휘가 진짜. 아니고 휘! 예. 발음도 진짜 어렵게 하지만 어려운 만큼 또 그렇게 기억도 잘 되는 휘자를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요. 예. 지금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시 개발 방향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네. 탄소 중립 도시 그리고 수자원에 대한 활용 등 그러한 내용들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시 계획입니다. 자기 대학원 전공이 또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박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물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학위를 가지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석사, 박사 다 가지고 있어요. 아유, 대학원에서 교수한테 딸랑딸랑 이걸 잘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딸랑딸랑을 모네가 쫓겨났어. 정말. 반대로죠. 네, 저는 강사님께서 더 이상 못 해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가까이 놓으세요. 네네. 예, 여러분들, 저희 오늘 방송에는 경기도 그 법원 단지에 있는 블랙파이프에서 커피를 협조해 주셨습니다. 협조입니다. 네, 맛있게 왜? 마시겠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이야, 이건 내가 아무리 단골집이라지만 그 사장님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알바와의 그 일체 협의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도 오고 또 예.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우리 임창휘 도의원에게 안녕. 인사하려고 이제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첫째 딸이 저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 USB를 어제 가져가가지고 집에 안 놔놨다 이 말이야, 내 방에. 안 놔놔가지고 지금 찾이 없어. 그래갖고 PPT 화면을 구성하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USB를 오늘 발표하는데 오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늦게 갔으면은 이 PPT를 했는데, 정말, 참. 그나저나, 네.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가 여기 호수공원으로 치면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마무리라는 게 1년 전부터 거의 다 마무리였어. 경기도 교육청, 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이 세 개 지으면 거의 다 마무리 아닙니까? 주택금융공사 이런 거는 언제 다 짓는 겁니까? 지금 거의 다 접고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가는 우리 첫째 딸입니다. 네. 둘째 딸 미안. 예, 첫째 딸입니다. 예, 그래. 휙 던지고 갑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제 아무래도 워낙 큰 행정타운이다 보니까 어. 한 번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공사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들어왔고. 그거 그런데는- 우리 저 임창희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짓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내가 말이죠. 경기도 교화시, 그러니까, 아니, 교화시가 아니지. 경기도 파주시에 교화읍에 2년간 나가 살았어요. 그 나가 살기 전에 벌써 땅 파고 디빈다고 완전 난리였거든. 그런데 2년 갔다 오고 난 뒤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네. 이거 언제 짓는 거야? 이랬는데 작년에 다 지었어. 다 지으면 뭐합니까? 한동훈 검찰이 짓자마자 경기도청을, 새 경기도청을 1년간 압수수색을 했죠. 맞습니다. 이 한동훈이가 말이야, 1년간 압수수색을 했어, 이놈 새끼가. 여러분, 압수수색을 1년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전 지사였던 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불합리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그랬는데요. 장소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이제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거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도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놓고 무슨 뭐 스타트업을 개발한다는 둥, 자유로운 디자인을 뭐 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거기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통 원래 말에는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경험 또는 어떤 말 언어들이 향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을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좀 맥락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동훈 후보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네, 여기 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따라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한 거예요. 아니, 임창희 보기 어때? 아니,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대선 후보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야, 이래가지고. 이래서 보면 나는 렉 걸린 줄 알았어. 네. 우리 컴퓨터가 뭐 고장났나? 이런 생각했다고. 이거는 우리 저 선거를 뛰어본 우리 임창희 도의원의 선거 전략으로 이런 거 채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시 맥락이 없죠. 네. 아니, 묘에서 왜 합니까? 차라리 능이라고 하든지. 그러게요. 아니, 뭔가 좀 특별한 뭐 사도세자의 윤건능이라든가 뭐 이런 윤능이라든지 정조대왕 건능이라든가 하다못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뭐예요? 여주에 있는 거 세종대왕 능에라도 가서 뭐 여기가 세종대왕 능인데 제가 세종대왕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든지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마 강사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공간의 의미로서의 그 장소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아마 한동훈 후보는 시민들의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좀 공감한다라는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무슨 묘가 왜 맥락이 없죠. 예. 아니 묘가 왜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더욱더 웃긴 거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 뭡니까 이게? 내가 거꾸로 들었네. 새우깡 이거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특정 제가 농심으로부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유튜브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차량인가 봐. 거기서 안전벨트 메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쭉 뻗고 앉아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영상 못 봤네요. 사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대통령을. 새우깡 먹으면서? 대통령을 그러면 잠깐 보세요. 자기는 새우깡이 두 종류인데 여기에 이렇게 쏟아서 그 다음 요게 등장해. 매운 새우깡 요거를 나 진짜 이거 내 농심으로 돈 받아내고 말 거야 내 진짜 이래가지고 요래 섞어. 예, 다 들어가네요. 예. 이거 재현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방송을? 매운 새우깡. 그 다음 여기
새우깡, 요 두 개를 섞어서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댓글에 뭐가 달렸느냐 하면, 한동훈 후보님 요리를 잘하시네. 뭘 잘한다고? 요리를 잘하시네. 아, 예, 여기 한동훈 성토대에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동훈이 요리한 거랍니다. 이거 이게. 섞어 먹어야 되나요? 이거 섞어 먹는 거, 이거 니 어디서 배웠어, 임마? 니 이 새끼 노래방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노래방에서 이거, 뭐야, 이거 섞어가지고 준다며? 나는 우리 와이프가 노래방을 싫어해요. 지하에 들어가 있을 뿐더러, 네.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 쇼파가 있잖아요. 거기 담배를 그렇게 핀 냄새가 난다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거기에서 피우면 안 되는데, 원래 환기도 안 되고 뭐 이랬는데, 술 냄새하고,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핀대.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막 묵 토하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노래방을 한 번 갔습니다. 진짜요? 최근에는 지상에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노래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유, 우리 와이프가 노래를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네. 노래방도 싫어해. 나는 그래서 노래방을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강사님 그 민중가요 방송 보니까 노래 잘 부르시고 하던데. 네, 저는 노래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갔던 사람입니다.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저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항상 내가 기숙사 조교를 했잖아. 네. 서울대 기숙사 조교는 30몇 명이 같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회식이야. 저녁만 같이 먹고 나면 밑에 낙성대 내려가가지고 와 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음주 가무에 유능하신 거.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새우깡 두 개를 섞어 먹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 기술입니다. 임창희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개를 섞어 먹는 거 좋아합니까? 드셔보세요. 네. 새우깡 좋아해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과자랑 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광고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광고인데 뭐 여기서 안 좋아합니다. 얘는 내한테 진짜 이걸로 맞으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오늘은 블랙파이프에서 저희들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근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예. 시민들의 어떤 일상 또는 어떤 삶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접근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을 아니 가고, 그게 무슨 접근이야? 그리고 그 시민들이 좋아하는 예.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근데 네. 약간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새우깡과 매운 새우깡을 섞어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따로 안 먹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나는 따로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는 소주랑을 많이 먹었는데. 매운 깡소. 그 당시에는 매운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새우깡에 깡소주. 블랙파이프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게 에티오피아 첼첼레 내추얼입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제규어 허니 요렇게 다양한 그 원두를 무려 16가지나 구비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따라서 우리 임창희에게 니 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럼 원두는 뭐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아니 지금 광주 시장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이거 원두는 뭐 먹을 거야?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요. 그것도 그럼 친서민적 행보입니까? 그거보다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있는 메뉴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전화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멀한 주문.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늘 임창희가 오늘 아니면 내가 놀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놀리시면서. 놀려라.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친구가 없는지 다들 알겠네요. 예. 친구 없으시다니. 예. 자, 우리 그러면 제일 웃긴 한동훈부터 한번 연습 게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안 웃긴 사람 한번 해볼까요? 제일 안 웃긴 사람. 네. 제일 화 많이 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네. 김문수. 이 사람이 직전까지 뭐한 사람이냐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 말 그대로 뭐야?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 고용이. 그렇죠. 대학교 4학년을 나와서 내가 대학교 4학년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작년에. 제일 악몽이 뭐냐? 그래요. 내년에 3월 달부터 아침에 갈 데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unemployed. 비고용. 이걸 말하는 거거든. 어떤 단체에 나가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단체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의 체험학습입니다.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그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뭐 아침에 뭐 희귀꼬머리처럼 뭐 이래 늦잠 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침에 10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내가. 임창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네. 고용이 안 돼. 네. 근데 내가 여기 한번 보세요. 김문수의 지난 8명이 하는 토론에서 제가 늘 지켜봤어요. 고용에 대한 얘기를 뭘 하노? 내가 지금 안 해요. 안 하고 맨날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이제 청년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럴 때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좀 통찰력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살아오셨던 그 궤적을 봐도 또 청년 시기에 어떤 노동 운동에 또 유명한 분이셨고. 네. 끝장났죠, 예. 네. 또 도지사 하시면서도 여러 좋은 정책들도 제안하셨었고. 저는 그러한 기반을 위해 속에서 더 나은 노동 정책을 만들어내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했던 말, 가장 유명한 말 뭐가 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막 했잖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든 국적은 일본입니다. 이런.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 아니면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그 기대가 바닥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예. 자, 고용에 대한 문제. 자,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영화에도 나오는 건데 미국 기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영국 기자인가? 걔가 그래 물었어. 아니, 그 영국의 그 브라만 영국에 다 충성한 사람 집안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변호사고 당신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지 않았냐. 얼마든지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부인을 저렇게 고생시키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고용된 일과 그 다음에 자부심에서 나온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사람이 니네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건 지금 내가 고용된 일만 해결이 되면은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나는 인도 사람이지 영국 사람이 아니다. 영국 사람이 아닌데 인도 사람인데 영국 정부에서 나를 보고 네가 영국 사람 하라 한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문수는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의 논리로 치자면은 김문수의 논리대로 치자면은 마하트마 간디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일본에서 이 동경대학에서 나는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저열한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저열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임창희 의원께서는 이 도시 환경학을, 이 도시 조경을 주로 전공하는 입장에서 광주를 딱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자긍심을 더 끌어올리는 그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주라는 공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제가 좀 경기 도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도 차원으로 좀 도시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과 같은 그 산업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경기도가 향후에 지금의 뭐 동경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 동북아의 큰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수도권뿐만도 아니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산업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사실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 이 큰 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한다면은,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 네, 온실가스 등. 탄소 중립.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면서 도시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탄소 중립 도시, 또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도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의 도시에 적용돼야 되고, 네. 더 크게 봤을 때는 경기도가 지금의 이제 남부 중심으로 개발했던 이 현재 제안을 이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부까지 이어지는, 더 멀게는 한반도 평화 시대의 이 중부에서의 그 개발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이제 경기도가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전국에 230개인가요?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중에 한 개의 짱을 맡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230개, 그때는 234개지. 제주도가 완전히 이제 그게 됐으니까요.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이게 다 사라졌으니까 230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230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한 개의 시군구를 맡아서 일을 할 때는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곳에 하나를 가지고 딱 찍는다면 그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 틀로 생각을 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근데 김문수는 이런 걸 알까요? 김문수는 이거 아닙니까? 내 김문수인데. 그러면서 그게 그 관등성명이 어찌 돼요?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김문수인데. 강사님이 그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간디아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그걸 깨우쳐 나가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그 큰 자신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렇지.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점점 자신의 세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틀 안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전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젊었을 때에 변호사였지만, 변호사로서 이 권리를 어떤 때 쓰느냐, 권한을. 변호사로서의 권한을 쓰는 거는 체포당하지 않으면서 인도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비폭력 불복종이거든요.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잡아들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야? 불복종이라 하는 거는 식민 통치를 거부하는 거다. 그런데 이 김문수는 젊었을 때는 사회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주 전설적으로 많이 했는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한테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김우중 회장한테 들어갔다고 뭐 다 나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들어가서 변절자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가 이재호, 뭐 김문수, 가까이 봐서는 2022년 대선 때에 심상정이까지 다 김우중이만 묻으면 뭐가 이상해져.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정말 홍영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아, 저희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나누기 전에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실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분들이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2번 이게 8년을 하면서 네.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라면 그때는 뭐 안 된다 말도 많았고 나도 지금도 뭐 이런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치적이라면 그 GTX, 네. GTX를 이제 김문수가 했다는 왜냐하면 서울로 빨리 가는 거 여러분들 GTX를 저 경기도 동탄에서 한 번이나 타본 사람들은요 GTX 말고 다른 거 못 타요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 네. 수서까지 하면 싹 가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GTX만 뚫으면은 대통령 자질이 있는 거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빠른 최고속 라인을 갖다 만들어서 그거는 편한지 모르겠는데 요렇게는 편한데 그러니까 요렇게는 편한데 요 양옆에는 다 죽는 거거든. 미용실도 하나 안 돼 지금. 그럼 이걸 어떡할 거야?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광주시는 도시철도를 어떻게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예. GTX가 옳고 그른지를 좀 논의를 좀 뒤로 미루고 예, 예. 뭐 GTX라든지 수도권에서의 대중교통 환선 시스템 예. 또 광주 같은 경우에 경기도 동부에 있는데 예. 수자원에 관련해서도 김문수 지사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이 중요하다.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책 하에 수자원 본부를 격상하고 그걸 광주에 입지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정말 이제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됐죠.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하락기에 중간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적인 그 발굴과 또 노력들, 또 성과들이 사실 축적이 됐다면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그 지도자의 자격이 됐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공백이 정책, 아까 말한 어떤 가치와 사상적인 공백도 있지만 이 정책적으로도 너무 공백이 있다라는 거. 네. 그건 지난 노동부 장관을 하실 때 성과로도 또 그때 했던 그 노력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아유, 정말 저는 이 김문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1차 경선 때 말을 많이 하면은 뭔가 자꾸 깎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충분히 안 드러냈다고 봐요. 오히려 드러낸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홍준뽀, 여러분. 준표가 아니라 뽀. 내가 이거 발음이 뇌경색이라서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표가 아니라 뽀입니다. 뽀. 여러분. 너무 대포 친다고. 아, 대구에 가보셨습니까? 가본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동대구역에. 네, 동대구역에 가면 네. 이렇게 그 벼를 들고 이 수수한 벼 있죠. 벼를 한 다발 들고 이래 박정희가 농사꾼으로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 저 동상이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대구예요? 예. 그게 홍준뽀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홍준표 지네. 얼굴이 홍준표야. 아니면 홍준표 저거 아버지 같다. 아니 저걸 누가 봐서 박정희라 그래. 근데 대구 하면은 산업도시인데 예. 별을 들고 있다는 건 농업을 상징하는 예. 건데 굳이 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세상에 동상 세우고 나서 그게 6개월 전인가 그렇거든요. 네. 동상 세우고 나서 한 달 동안 뭐 했게요?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뭘 이렇게 그 부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불침번 와 내가 정말 웃겨가지고 4시간씩 불침번을 세웠다니까요. 농담이시죠? 아니 내가 그때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이래 동대구역에 이래 낮에 기차 타고 가가지고 이래 이거 뭐 저거 아버지구만 홍준표 저거 아버지구만 이랬더니 그 앞에 공무원이 이래 때리보더라고.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 예. 나가 있었다고요? 예. 설마. 진짜입니다. 한 달 동안 나가 있었다니까요. 한 달 동안 그 앞에 이래가지고 서 있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장난치나부터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저는 동상을 세운 것보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공무원의 사적 남용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대구시의회에서 지금 대구시의회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딱 한 명입니다. 비례대표 한 명. 네. 근데 그 한 명이 그거를 지적을 안 한 거야. 시장 당신이 뭔데 저런 거 시켜요? 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2년간 활동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징계죠. 그런 말을 하는 걸 놓친 게 아니라 역시 당에서도 요구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요구를 했어. 뭐냐면 그거 질의해라. 그리고 대구시의회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라. 그 의원으로 하여금 대구시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어. 정말 이 유착 혐의가 누가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활동을 정지해라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 자, 도 의원님. 네. 도 의원님이라면, 그 홍준표 시장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시장 질의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네. 근데 지가 지적을 안 해. 제가 그 사실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아니, 내가 다 확인했어, 내가. 내가 다 확인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됐어, 이미.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우선은 아무리 도시의 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그 도시의 상징적인 동상을 세운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시민들이 벌써 합의했대. 절차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다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합의했대. 홍준표가 하는 말이. 그럼 대구 시민 전체가 합의는 했는데 일부 물지식한 시민들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어서 일부 좌파 개딸들이 그거를 바주카포로 파괴한다든가 이런 수를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지키도록 한 거래. 아니 만약에 바주카포로 폭격을 한다 하면은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에 효능이 있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걸 지킨다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아니 총무과 무슨 접수과 민원실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이 왜 나가가지고 그 4시간씩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가 월급 줬나 이 말이야. 그러면 나 참 이거는 우리 광주시장을 꿈꾸고 있는 임창희 도의원한테 제가 강력하게 드리는
하나의 제가 경고와도 같은 거예요. 광주시에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아, 그러면. 네. 그리고 광주시 전 공무원들을 그런데 4시간 동안 보초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 동상을 세우는 거는 뭐 시간에 촉박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면 모을수록 지가 데스 나가려고. 시간이 촉박했지. 그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예. 일이고. 또 공무원들은 또 해야 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4시간 동안 네. 보초서 이건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서른다고 서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그거. 아니 전국 공무원 노조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되지. 왜 그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입니까? 아이고, 내 참.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인물. 어버버, 우리, 안뜰수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뜰수. 여러분. 안철수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배가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우리 거더라고요. 큰 잘못을 하고 있네. 굉장히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건강을 지키고 배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도 저도 안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김문수는 나는 뼈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임창희 도의원은 뭡니까? 좀 큰일 났네요. 저야 뇌경색으로 건강을 잃어서 이렇다지만 네. 오늘 왜 이렇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게 뼈인 것 같습니다. 아, 뼈! 빠지질 않아요. 뼈! 여러분들, 그건 웃는 소리고요. 예, 우리 그래서 자기 사진도 보세요. 격대를 딱 두르고, 유일하게 배 안 나온 사진을 저렇게 딱, 해요. 그, 안철수는 그러면 본인 몸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기가 나경원하고 대선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의 아주 뭐 이상한 정말 찌끄레기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뭐 드럼통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외국 밴드를 보고 올 때마다 대통령이 뭐 없다 이러니까 다음번엔 제가 있을게요 뭐 이지랄하는 그런 거를 보고 야 이건 너무 나갔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자기 당을 윤어게인 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철수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가 왜 그 말을 하고 있어? 지는 그러면 뭐 떳떳합니까 그러면? 아니 가장 대표적인 말로 뭐예요? 손가락 자른다며. 왜 손가락이 지금 10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한 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창희 의원, 저는 과격파라 세례 얘기하는데, 우리 당내 대표적인 온건파인 임창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철수가 손가락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 아니면 잘라야 된다?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약속을 한 거고. 지가 자른다며. 네. 그걸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은 또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역시 또 안타깝습니다. 역시 안타까운 사람? 네. 강사님과도 저희가 훨씬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나서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때 안철수 의원이 저희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실 때 사실 기대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기대했었죠,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이 기대와는 어긋나게.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수태를 시키는 듯한 또는 믿었던 분께 배신을 당한 듯한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현재 와 있는데 대선이라는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도전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후보 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 2003년도죠. 2003년도에 취임할 때에 대통령 취임식장에도 차 타고 이래 나왔던 사람입니다. 안랩 사장 안철수 이러면서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23년 전 안철수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과거를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23년 동안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끊었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적어도 공대 출신. 예, 예. 우리 와이프하고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스타트업의 중요성, 기술과 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네. 오히려 확대하는 것을 말했던 분이 정작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할 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거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없이 지금 대선에 나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자신이 스타트업의 선구자이냐 말하는 것, 그리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뭔가 그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리 개뿔입니다. 진짜.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끊었을 때에 카이스트의 진보당 그 학생위원장이 졸업생으로서 R&D 예산 건드리지 마세요 하다가 입틀막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게 아주 전 세계에 개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었죠.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뭐 달에 뭐 가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100억도 안 되는 돈을 아깝다고 안 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여를 못했다 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사실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예, 예. 그 당시에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끌은 지금의 이 결과는 훨씬 더 처참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동과 자부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자부심에 크나큰 훼손을 당한 겁니다. 뭐 자부심이 없어져 버린 거지 뭐. 실제로 후박이라든지 오히려 유학을 가거나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정말 회의가 드는 거죠. 그 친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정부 자체가 그들에 대한 이 자부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거고 저는 기술은 사실 뭐 좋은 성과, 좋은 기술 개발하는 것 이것이 성과가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고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달에 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 지구를 벗어나서 멀리 간 것이 달에 간 겁니다. 한 번 가고 계속 뭐 가서 지금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목성에는 갈 수가 없구나. 기체형 행성이라서.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 뭐 유로파나 타이탄이나 뭐 이런 데까지 갔으면 모르겠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에 한 번 더 가서 달에 어떤 그런 기지라도 하나 만든 사업이 뭐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구의 초기부터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할 말도 있고, 우리 목도 챙겨올 수 있고, 그래봤자 9개 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9개국. 네. 그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유엔에는 193개국이지만, 미승인 국가까지 하면은 200개가 넘는단 말이지.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 9개국만 참여해라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있어.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우주는 5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달에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는 어쩌면은 정치적으로는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이거에 함몰되어 있던 인류를 이 지구 바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주는 그 뒤에 산업이 붙습니다. 산업. 네, 그냥 우주에 대한 도전, 인류의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우주 산업을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에 마치 예전에 새로운 미 개척지를 저희가 가서 정착하듯이 또는 거기에 우리가 기반을 만들듯이 우주 안에다가 그 기반을 만들어는 지금 그게 각축장입니다. 네. 이러한 이 산업, 이 미래 산업에서 한국은 참여도 못한 거죠. 일본은 참여하는데. 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휴. 우주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가치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부를 더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원래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4명 중에 누가 하냐고, 누가? 네 명 중에 이 찾아가요. 한동훈이는 막 전국에 있는 압수수색만 때릴 거고, 홍준표는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면, 됐어. 다음. 동상 세우고. 빡쟁이 동상 세워가지고, 빡쟁이 동상을 전국에 230개다 세워가지고, 보초 세울 거야, 뭐야? 광주시는 만약에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이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광주시장이 되면. 그거를 왜 이행을 하지?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받아야죠. 뭐라도 한번 대den기 바라면 뭐라도 한번 걸어보자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사실상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시장이라는 위치는 자신의 어떤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막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한테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 동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묻고 시민들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박정희 동상, 윤석열 동상 뭐 이런 거. 짜증은 저기 동대구역에 가서 내가 지금 3번째 내려갑니다. 강의하러요. 한 번은 고령에 갔고, 한 번은 구미에 갔고, 한 번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셋 다 이제 동대구역을 내려가서 그 다음 움직였거든요. 갈 때마다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보초로 서 있더라고. 2번째 갔을 때도 보초가 서 있더라고. 3번째 갔을 때는 이제 보초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도대체 저 뭐 하자는 짓인가 저게. 그냥 동상이 서 있으면 보초도 이렇게 같이 서 있어요. 보초가 무슨 동상인 줄 알았어. 나는. 뭐 하자는 거야. 의장병이야. 우리 왜 군대 가면은 위문소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 갔다 왔어요. 예? 예,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군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전 7사단 다녀왔습니다. 화천. 7사단 PX병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작업. 공병. 예. 역시 그 전공 따라 가는군요. 저는 전공 따라 안 갔습니다. 통신병이었습니다. RATT. 통신병. 하다가 정운병으로 빠졌죠. 정운병이요? 예. 전공을 살렸죠. 예. 예. 그래, 운변 기술이 거기서 제가 제가 그래서 군운변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해가거나. 예, 제 자랑 그거 봐라. 하여간에 다 군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조, 우리 위병소에 가면 이러고 서 있듯이, 네. 그 장군 앞에 서 있잖아요. 딱 그거라니까, 진짜. 오늘 불쌍해 죽겠어요. 그것도 여자 공무원은 또 안 해. 남자 공무원만 해. 여자 공무원은 거기 서 있으면 아무 보호의 효과가 없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남자 공무원은 바주카포로 쏘는데 그건 무슨 공무원 보호에 그게 있습니까? 만약 바주카포로 쏘안 나오면은 그 공무원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죽어야지 왜 그 공무원이 죽어요? 참나 어이가 없으네. 커피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블랙 파이프. 네. 예. 네, 좀 큰 걸로 좀 사다 주시죠. 예, 원래 이게 사이즈예요, 이 사람아. 공짜로 받아먹는 주제에 뭘 이상한 소리가 많아. 2시간 동안 하실 거거든요. 나중에 물 드릴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죠. 참, 우리 이제 한동훈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네. 아마 스타트업 이런 거는 한동훈이 이래 커피를 들고 한잔 하실래요? 이게 홍보. 또 따라 하신 건가요? 또 따라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나면 정신병자 같아. 아니, MC 장원이라고 요새 유튜브로 되게 뜬 사람이 있어요. 네. MC 장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따라 해요, 또.
그 사람이 한동훈 따라하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래 사장 남천동에서 그 우리 내하고 같이 활동했던 오창석이하고 네. 여기 이제 MC 장원하고 둘이서 같이 하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거 막 따라하고 이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그래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칸초. 이 회사가 어느 거냐? 롯데. 네.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팬입니다. 우리 임창희 의원은 어느 팬입니까? 야구요? 예.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럴 때 민감한 문제를 싹 피해가는 경기도니까 당연히 그 KT 위즈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지? KT 뭐더라? 이러면서. 자, 경기도는 KT 위즈죠. 예, 저도 경기도 사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 칸초가 있는데 이 칸초를 이렇게 뜯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들맨들하죠? 예, 우리 홍준표 의원이 도지사가 한동훈에게 물었습니다. 한동훈은 국회의원 한 적이 없으니까 검찰총장도 한 적이 없잖아.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 전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한테 물었어요. 가발하고 보정 속옷 이런 거는 또 아이고 내가 막 유치해서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뭐라 합니까? 유치하시네요. 한동훈이가 아마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열폭했을 것 같아. 엄청 짜증냈을 것 같아. 한동훈이가. 그러면서 아마 명태균 그 관련한 자료는 전부 다 홍준표가 다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요번 주에 검찰에서 홍준표만 막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가 심우정이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씨발 빨리 해 하면서 막 하지 않을까? 우선 저는 예. 이런 메모라든지 예. 그런 걸로 아니 근데 홍준표가 비하를 했잖아. 비하를 하거나 또 그것을 보세요. 맨들맨들하죠. 예. 난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 예. 국민의 관심 갖고 있는 칸초. 이 토론장에서 그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 칸초. 칸초. 깐죽 아니야 깐죽. 예, 맨들맨들. 맨들맨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경선장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야가 했잖아 벌써. 만약 그렇게 했다 홍준표가 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그거는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러니까 그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지난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깡패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어휴 내가 정말 임창희 도의원님 네 지난 2023년 1년 동안 행해졌던 한동훈 검찰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한동훈 검찰의 그 어마어마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1년 동안 도대체 1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1년이잖아요. 1년.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을 해야 이게 제대로 딱 얻어지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밤샘 압수수색을 딱 해야 이게 얻어지지. 1년 동안 계속 가는 거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도대체?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새끼 한번 망신 주자. 현 지사뿐만 아니라 전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내기 위한 하나라도 걸리라. 제가 보기에는 걸리는 거는 걸릴 게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압수수색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압수수색한 결과가 김혜경 여사의 그 음식점 네. 30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온 거라는 게 4명이 모여서 밥을 먹은 계산 10만 4천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김혜경 여사가
의심받는 금액은 25,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25,000원 내가 내줄게, 내가 내줄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찰에서 한 달 하고도 2달 동안, 그러니까 1년 하고도 2달 동안 14개월 동안 DB인 게 음식점 300군데하고 뭐 카페 몇백 군데 다 DB 가지고 나온 게 25,000원입니다. 저 임창희 도의원이 도의원님의 부인께서는 네. 사모님께서는 25,000원 어디 뭐 신세진 거 없습니까? 있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고 되면 여기도 걸려야 돼. 여기도 출마 부적격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홍준표도 법인카드 써가지고 저거 마누라한테도 갖다 주고 그랬거든. 아니 그거는 왜 안 거다합니까? 근데 물론 그 작은 잘못이라도 잘못이죠. 그 금액을 떠나서 25,000원 또는 내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해도 내 잘못은 잘못인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그 정상적인 틀로 보더라도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조사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너무 올바르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왜 범법자를 지지하고 있냐고. 그럼 내가 뭐가 범법이냐고. 대장동 무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김문기는 모르기 왜 몰라? 내가 그러면 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 그리고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다 같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하러 이재명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재명이가 내를 모른다 하면 모르는 거지. 요즘 내가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왜 패를 닦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이재명은 범법자. 아니 그게 뭐가 범법자냐고요. 내가 그러면 저거 마누라가 25,000원 쓴 거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너무 답답한 게 장난까나. 예를 들어서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지 아니냐는 판단하는 하나의 논리랑 정치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각각 다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의 잘못과 이 정치적 책임이 그리고 25,000원을 사용한 것. 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꼬리표처럼 물고 다니는 범법자라는 그 내용들의 정치적 무게를 비교하면은 저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을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모독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른 이런 애가 중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업 시간에 분필 가지고 잠깐 책상에다 낙서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물론 이것도 나쁜 짓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손가락으로 치워버리면 끝나냐.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렇게 모독적인 행동을 한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전국의 뉴스에 나고 걔는 퇴학되고 선생님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 다음에 모든 그 반에 있었던 학생들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가 가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정도의 중한 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돼? 여기하고를 어떻게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무게가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르죠. 사실 그 잘못이 가지고 있는 본질도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예.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논할 정도로 국가의 우선 과제로 말할 정도로의 큰 잘못과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와 잘못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대선으로 나온다는 것도 참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비번을 까지 않습니까? 비번이 먼저야, 이 사람아. 네가 이거 커피 들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비번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키우시죠? 네. 저도 딸을 키웁니다. 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 어떻게 나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봉사 시간 2만 시간을 채우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에 6시간 동안 봉사 활동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따님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우리 딸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애가 인간성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거, 아니, 2시간만 혹은 1시간만 하는 거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2만 시간을 하고 있어. 그런 애가 무슨 이재명 후보의 요런 손으로 이렇게 지우기만 하면 되는 데를 보고, 야, 정말 범법자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박정훈, 조지현, 우재준, 이런 애들 전부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법인카드 토해내요! 법인카드 얼마만 했는데 토해내요!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조지현, 김건희의 메시지 비서, 우재준, 원래는 애가 안 그랬는데, 우재준 대구에서 나온 애 아닙니까? 다음번 재선이 그래 급하나? 그 다음에 박정훈이는 12.12 사태 때 그토록 전두환한테 충성했던 육사 차규헌 아니에요, 차규헌. 차규헌이가 장인어른 아니에요. 그 티 낼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보고 법인카드 토해내요? 나 진짜 토해내고 싶더라. 25,000원이야, 가져가라. 가져가서 너희 이거 갖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해라. 내가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관저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228톤의 물을 우리 공학 전문가이신 우리 임창희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뭐 하면 228톤을 쓸 수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공장을 하나 차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거기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아니, 무슨 명량 영화를 찍었나? 네. 바다 세트를 만들어야 됐었나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물의 양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살인사건 같은 거 할 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조짐으로 봐서 집주인이 신고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한 군데에서 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이 썼다. 야간에. 남자 혼자 사는데, 그래 알고 봤더니 씻는 데다 썼다 이거 아니에요. 228톤이라는 거는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거의 공설 운동장 하나를 가득 채우는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고 산업활동에 쓸 수 있는 양이고. 공장에서도 228톤을 일주일 만에 쓸 수 있나요? 최근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있을 수 반도체. 있죠? 반도체. 물에다 이게 세척하고 해야 되니까. 반도체 삼성 반도체쯤 돼야 되겠네. TSMC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이고, 참. 이렇게 네 명의 뒷담화만 까도 이 4명 다 대선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어제 송영길 대표의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면회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 면회를 갔는데 서울구치소에 이런 면회 하는 데가 있어요. 1호실부터 14호실까지 있는데 6호실에서 제가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11시에 딱 나왔어. 지금 ARS가 딱 나오더라고. 송영길 대표님과의, 송영길님과의 11시부터의 면회 시작입니다. 10분간 허락됩니다. 근데 그게 허락됩니다. 이라대. 나 참. 그냥 나는 그런 거 처음이거든.
면회를 가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했는데, 10분, 1분 남으니까,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0분 다 되니까, 10분 다 됐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바로, 그래. 난 쫓겨나왔습니다. 간수가, 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러고. 또 10분 동안 강사님 혼자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가 내보다 말빨이 몇 배로 뛰어난 강사님 사람인데. 말씀 딱 시작하면 1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너 누구 큰 잡을 일 있나? 이런 식으로 또 나를 매겨버리지. 그래, 그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가 유튜브의 생일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튜브 같은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우리가 K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한번 작심하고 만들어 보려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스티브 첸이라든가 뭐 체드 헐리라든가 뭐 자베트 카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어떤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뭐냐면 세계적인 대부호 이 뭐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애, 자 구글에 네. 그런 애가 이거를 돈을 제대로 주고 사와야 된다. 그래 이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인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길을 다 트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분 다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아젠다가 예. 원래 대선 이런 토론에 나와야 그러니까 네. 내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깜빡해서 하고 앉았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K컬처를 어떻게 더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기술들, IT라든지 이 AI 기술들을 어떻게 국가는 지원하고 민간 그렇지. 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사실 이런 건설적인 대화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베드 카림이 2005년 4월 23일 날 맨 처음으로 그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원에 가가지고 지가 이래 서갖고 요 코가 길다. 그거 뭐 한 20초도 안 되는 동영상일 거예요. 그거 하나 올렸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무 데서나 아무 환경에서나 아무 시간에나 어떠한 저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저 스마트폰입니다. 뭐 대단한 무슨 방송 장비가 아니에요. 대단한 방송 장비로도 찍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도 찍어서 인터넷만 되면 바로 그렇죠. 채널에 올리면 된다. 네. 무료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네이버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네이버에 이런 뭐 각종 저 동영상은 뭡니까? 요거 장사 되겠네. 위에 편집팀 이런 애들이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글마만 딱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아무나 올릴 수 있게 해서 그 중에서 빵 띄우는 거. 김어준 씨라든지 최욱 씨라든지 정영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마이TV의 박정호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하면서 다 수익을 주는 거. 이거야말로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충실한 거면서 공산주의에 무슨 유튜브가 있어, 무슨 유튜브가. 여러분, 중국하고 소련, 북한 같은데 유튜브 하는 거 보셨어요? 북한의 유튜브는 전부 다 김정은이가 하라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뭐, 마음대로 유튜브에서 삭제시키고, 그죠? 그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백이성이라는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나와서 18만 유튜버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20개만 있으면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회사가 1개만 있으면 돼. 20개 있으면 뭐 할 거야, 20개 있으면. 1개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마도 말씀해보시죠.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유튜브를 예를 드셨는데 그러한 기업들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 또 그래야만 되고요. 어. 또 강사님께서는 역사학자니까 거시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미시적인 역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 순간도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미시적인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미시적인 역사들이 쌓이고 그 다양성이 네, 딱 만들어지면은 저는 맨들맨들한 깡조가 네. 쌓이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대로 하고 네. 있을 테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혁명과도 같은 기술의 변화의 시점이고요. 우리가 이번 대선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걸 넘어서 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네. 더 이 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60갑자라고 얘기하죠. 60년을 예전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한 단계로 봤습니다. 서양식의 그 세대론으로 하면 30년이 한 세대다 해서 30년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 전통 사회에서는 6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을사년입니다. 60년 196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박정희하고 박정희하고 일본의 그 수상이 나와가지고 오토 세이사쿠인가 뭐 걔가 나와가지고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뭐야 김종필 오히라 비밀조약이라는 게 맺었어요. 뭐냐? 말 그대로 비밀조약이죠. 드러내놓고 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독도를 뭐 없는 걸로 하자. 독도를 뭐 이렇게 아예 뭐 폭파시켜 버리자. 이렇게 할 바에는 분쟁을 겪을 바에는 뭐 그래가지고 뭐 온갖 개인 배상 뭐 이중 배상 금지 이런 거 전부 다 매겨가지고 그 위안부 했던 사람 강제징용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국가나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못하도록 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저리로 빌려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줬거든. 왜 저리로 빌려줘? 공짜로 줘도 뭐할 판국에. 그러니까 뭐 굴욕적인 한일 조약이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60년 전 1905년이죠. 바로 여러분 1905년 11월 달에 뭐가 맺어졌어요? 을사늑약이 맺어졌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과 경찰권, 국방권이 전부 다 사라졌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뭘 뺏겼습니까? 간도를 뺏겼다. 두만강과 압록강 위에 간도를 뺏겼다. 그 뺏기니까 결국에는 북방 영토권에 대해서 우리가 영 이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한에게 한반도 북부를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북한도 지난 77년 동안 한 번도 중국에게 간도 돌려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는 병신 같은 정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뭐가 대단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중국에다 대놓고 간도 돌려달라는 소리 해놓은 거 보셨어요? 백두산도 뺏기갖고 난리구만 진짜.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이신 임창희 우리 경기도 도의원. 네. 경기도 도의원을 한다는 거는 광주시장을 목표로 하는 거고 광주시장을 목표로 하는 거는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믿든가 말든가. 네. 믿든가 말든가. 한없이 부족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참 60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사이클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2025년 올해는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부터 탄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난 60년 전, 예. 또 120년 전, 우리 역사의 굴욕적인 어떤 외교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해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2025년 올해는 근본 21대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25년 을사년에는 그런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라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고 더 미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외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정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강사님과도 함께 그 평화의 소녀상 네. 두 주제로 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첫 그 방송에서 한번 또 얘기 나눴었는데, 네, OBS에서 했죠. 네.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이제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큰 그 국력,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만 좀 더 자주적으로 그 역할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본 간의 지금의 어떤 역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120년 전의 잘못이, 60년 전의 잘못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네. 청산은 확실히 하고 대한민국이 가진 국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외교 정책 수립해 나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국회하고 우리 국민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겁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내란 정당을 반드시 해체해버려야 정치적인 목적으로 치자면은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해체를 해야 지방선거가 대규모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다 지워버린 상태로 대체 정당이 없는 상태로 해당 정치인은 이 제명당한 정치인은 아무도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이 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올해 대선에서 네. 민주당의 승리,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승리를 하더라도 또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용서를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123일 동안의 잘못에 대해서는 낱낱이 그 잘못을 시의원, 구의원도 다 밝혀야 돼. 그 모든 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낱낱이. 네. 왜냐하면 잘못을 덮으면 그 잘못은 마치 씨앗이 또 악의 잘못된 또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이라 하면은 지난 120년 동안의 잘못까지도 전부 다 결과가 돼서 요번에 계엄이 발표된 거니까 다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학술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한번 다 털어서 싹 다 사형에 처하고 싹 다 정말 과거사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예. 정사는. 학계, 언론계, 정치계 할 것 없이 싹 한번 털어가지고 요번에 그 내란 탄핵 결과 나오기 전에 한 5명의 대학 교수들,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교수들이 이거는 기각이다. 무조건 기각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5대3이다. 4대4다. 이따위 소리를 했거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저는 교수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런 사람 믿고 정말 전광훈 이런 애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떠들었거든. 이 봐라, 이런 교수들도 다 안 된다, 안 하나?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이런 비겁함에 대해서. 제가 물론 그 법적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판단한 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심판이든 또 법적인 어떤 결과물을 주든 그거는 이제 그 역할에 맞는 기관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했던 그 세력이든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안철수가 맨 마지막까지 왜 계엄 반대 탄핵 표결장에 남아가지고 탄핵을 눌렀지 않습니까? 혼자. 아니, 김예지 의원하고 같이. 김상욱 의원은 그때 들어와가지고 탄핵 반대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잖아. 그럼 안철수는 봐줘야 된단 말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안철수는 방금 임창희 의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R&D에 관한 거를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래 놓고 스마트 기업을 융성시키자는 말만 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여러 가지 당이 잘못 나갈 때,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해가지고 무슨 중국 사람들이 다 탄핵을 찬성하더라 하는 이런 말을 막 하고 이럴 때, 부정선거 박주현 변호사 그거 내가 아는 놈이야, 그거. 박주현 변호사가 내하고 같이 보좌관 스터디를 같이 했어. 그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이런 거 중앙선관위 가가지고 설명회 가갖고 이거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해코지 할 때 지 뒤에 떡 서 있었잖아. 이런 거 할 때 한마디도 비판 안 했거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안철수도 하나의 소극적인 찬성론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런 탄핵 국면에서의 행동, 비상계엄 자체가 역사적으로나 우리 민족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 황망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황망한 사건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 저는 이거는 그걸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 거지. 이 행위 자체가 그 전에 있던 일들에 대한 면책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냥 저는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저는 그거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철수하고 김예지만 우리가 좀 봐줄만 하지. 나머지는 다 제껴.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준다기보다는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이분한테 묻지 않을 뿐이지. 네.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것에 대한 면책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사들 정원수 늘리는 거. 안철수에게 모두 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었잖아. 안철수는 도대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안철수는 맨날 코로나 하면 사람 한 명 보고 나서 야, 이씨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그런 거나 하는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 할 때 자기가 배를 까고 할복을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R&D 과학 예산 이런 거 할 때 진짜 윤석열을 사저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야 내가 이러자고 단일화 했나 하면서 말이죠. 내가 안 된다 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사람들이 또 안철수 이거 좀 했는가 보네 이래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를 준 거예요. 당신한테.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우리 임창희 도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이렇게 똑같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오늘 임창희 도의원을 잘 모셨습니다. 제 방송에. 예. 제가 임창희 도의원님 광주시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40만입니다. 40만 명입니까? 네. 50만이 안 됩니까? 아직 50만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 같은 이런 125만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철도가 지나가나요, 광주에? 네. 지금 광주는 경강선으라고 불리는 동서축으로의 철도가 있습니다. 동서축으로.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도 이쪽은 말이죠. 철도가 좀 많이
그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강선 절도가 판교를 지나서 이래 가죠. 네.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출근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도의회 올 때는 예.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대중교통을? 집에서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고, 경강선을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 도의회로 오고 있습니다. 경강선 타고 판교에서 신분당선 타고 네. 오면 빠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뭐, 물어도 아무런 막힘없이 대답하는 우리 임창휘 공학 박사의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초선인데 벌써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직 한참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젊은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당당하게 도전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도전하잖아, 지금. 한동훈이보다 100배 낫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에서 예.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임창희하고 아까 그 박정희 동상 얘기를 했는데 자기 동상 세우는 거죠. 자기 동상 지가 만들어가지고 일단 살부터 빼고 배 툭 튀나가래. 머리 이까지 벗겨지. 아니 뭐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 임창희 의원 정말 그 시대를 앞서는 광주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주시장 그 선거할 때는 저도 가서 그 연설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광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왜 갑자기 광주광역시티 나오고 막 이러. 그럼 사람들이 아닌데요. 광주의 본가는 예. 경기도 광주, 너른고을 광주가 본가고요. 예, 그렇죠. 역사도 더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빛고울 광주보다 그럼요. 너른 광주가 그럼요. 훨씬 역사가 깊군요. 네, 예. 너른고을 광주는 그 고려가 처음 개국할 때 광주라는 지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의 경기도의 그 남부 전체가 이제 광주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큰 그 고을이었죠. 지금 원래 광주였는데 지금 광주가 아닌 동네를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일단 서울의 천호동, 뭐 강남, 송파도 광주였고요. 강남, 송파도 네. 광주였어요. 네. 그리고 뭐 성남, 하남은 사실은 분리된 지 얼마 안 된 거고. 광주에서. 진짜 너르네요. 네, 수원을 제외하고 시흥까지도 광주였습니다. 시흥도 광주였어요. 그럼 이렇게 광주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다. 야, 우리 그 강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광주가 훨씬 더 역사적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있군요. 예, 여러분. 역시 정말 제가 정말 제대로 모시고 하는 거다. 예. 광주시장 되면은 저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백이성 강사의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맨 첫 번째 누구 초청한 방송. 영광입니다. 예, 임창휘 경기도의원을 모시고 저보다 어린 도의원을 모시고 매운 새우깡과 새우깡을 섞어 먹는 한동훈에게는 칸초가 더 잘 어울린다. 깐죽깐죽거리면서 이렇게 맨들맨들한 칸초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정말 그 결론을 가지고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가운데 대통령감은 아무도 없더라. 임창희가 해도 더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있죠. 우리에게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 주시는 거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래 얘기하면 아마 하지 싶습니다. 예. 이미원이라면서 이미원이라면서 웃겠죠 그냥. 예. 예. 우선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임창희 의원이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은
내년에 더욱더 발전된 광주가 된다라고 하는 매니페스팅을 지금부터 5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라니. 내가 얘기했잖아. 자, 5분간. 아니, 오늘 하나도 아젠다 안 주고 지금. 5분간 하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네. 다 저 5분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에서.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사님과는 오랫동안 그 정치적으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봐왔는데 대부분은 강사님께서 1시간이나 2시간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원래는 학생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사님께서는 역사 전문가로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지만 저는 그 미래 기술, 미래 변화하는 도시의 관점으로 지금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의원을 하면서 또 저의 지역구인, 또 저의 고향이기도 한 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경기도 전체의 도시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광주는 이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라는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경기도 동부권은 수도권 정비법상 이제 자연 보전 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50년 된 규제입니다. 50년 전. 어우, 지금 너무 낡았는데.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은 50년 전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을 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세계적인 물 관련 기술도 있고 또 충분한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규제에 멈춰 있는 겁니다. 50년 전이면 1975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네. 네. 내가 이제 50으로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때 규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딱 계속 그때 가서. 형님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팔당댐이 만들어지고 야. 그때 이제 상수원이 지정되게 됩니다. 야.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서 바라보면은 그 상수원 보호를 하는 규제들이 오히려 지역에서 난개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아니라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질도 더 오염시키고요. 교통 문제, 주거의 문제, 교통의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도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금 그 규제를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시에 이 경기도가 남부 중심에 있는 도시 개발에서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나아가 북부권까지 균형 발전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수도권에서 산업 경쟁력과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난개발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 더 좋은 도시 안에는 그냥 기존에 했던 도시와 똑같이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분당 신도시보다 이 광교 신도시가 훨씬 더 나아진 것만큼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고 그 도시에 적합한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도시는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겠다라는 우리의 합의, 사회적 합의와 의지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지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되었을 때 저는 이 수도권, 경기도가 정말 다음 미래 사회에도, 미래 세대에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1975년도의 규제라는 게 우리나라가 내가 뭐 그 특정 나라를 말해서 그렇습니다. 뭐 모로코 정도 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보다도 못 살 때죠. 뭐 그냥 좋게 말해 모로코, 그 정도. 그냥 뭐 아니면 뭐 알제리 뭐 이 정도 아이가. 그런 정도 살 때의
규제를 가지고 지금 이 국력이 세계 랭킹 뭐 8위, 6위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다 갖다 맞추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매년 잘 사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늘 아파트만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쭉 조사를 해보면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 4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광주 쪽으로 오니까 이제 뭐 6억대, 4억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네가 공직자로서, 아니, 그 사람들이 하면 공직자로서 4억대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43억도 뭐야. 주택담보대출이 20몇 억이 나오는 43억이에요. 근데 뭐냐. 20몇 억이 나올만 하니까 나오는 거야. 저 경기도 광주에는 뭐 3억대는 뭡니까? 담보대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다 쓰러져 가는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안 나와. 그만큼 옛날 아파트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좀 더 속물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파트 가격에는 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땅의 가격입니다. 아, 근데 그 땅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사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광주에 있는 아파트랑 건축물은 똑같습니다. 네. 땅이 다른 거죠. 네. 그 땅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일자리까지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네. 내가 놀 곳이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한 곳은 40억이고 한 곳은 4억이냐? 예.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 더 더하자면은 여기에 살기가 좋은 겁니다. 내가 살기 좋으면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공원 있고, 뭐 지하철 있고, 광역버스 있고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속물처럼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죠. 네, 올리는 역할을 정치적으로 더 교통 문제,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네. 그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시장에서 네. 만든다라는 것. 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작년 총선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여기 용인정에, 그 다음에 여기 뭐, 수원에 있는 김준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현장, 예고됐던 그 아파트에는 꼭 잠바 입고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그게. 그 재개발을 어떻게든 자기 동네에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은 거. 그게 가장 의무인 사람.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나란 일을 하는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지방에 딱 박혀가고 지방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한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예. 수원 같은 곳은 아파트 단지가 오래돼서 이제 재건축이 될 때 이미 주변 여건 더 좋아진 겁니다. 땅은 더 좋아졌는데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네. 이거 다시 짓자라는 네. 논의가 있는 거고 광주는 좀 아쉽게도 이 건물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의 도시 인프라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가 좋으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자. 여기서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가 질문이고 네. 저희 광주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아직 재건축하는 논의를 가기 전에 아파트 옆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 돼버립니다. 그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이마트가 들어오느냐, 그것도 있고 뭐 롯데몰이 들어오느냐, 네. 뭐 이마트가 들어오면 롯데몰이 들어오면 주변의 경관이라는 게 좀 깨끗해지거든. 네. 그 다음에 쇼핑하기도 쉽고, 네.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휴식 공간도 아주 뭐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고, 뭐 그 정도의 인프라를 우리 와이프만 해도 원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들여오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들어오냐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 관계없이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그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고요.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이 교통체증 때문에 내 집 앞에서 큰 길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진 않게 하는 것. 내가 다니는 도로가 적어도 인도는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자전거 도로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저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네.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 안에서도 조금 난제가 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광주시의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 겁니다. 네. 그럼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세금을 많이 내주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광주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광주시가 돈이 없으니 새로운 개발을 할 때, 물론 저는 그 새로운 개발을 그 GH나 LH 같은 공공사업자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자면은 그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 도시의 구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네.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지금 광주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임창희 경기도의원, 앞으로 광주시장 후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임창희 경기도의원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도의원과 함께 가진 시간이었는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첫 번째 정치방송, 대선방송, D-41을 앞두고, 이게 대선을 40일 앞둔 거예요. 40일을 앞두고 벌어진 이 토크. 이 토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토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인사하죠. 초대해줘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당선을 바랍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데요, 형님? 이야.